현재 우리 인류의 최대 도전은 바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이 계속 퍼져만 가는 온갖 만성병입니다. 예를 들면 통증, 불면, 고혈압, 심장병, 비만, 당뇨, 그리고 다양한 뇌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병에 대해서 지금 병원에서는 잠시 증세만 다룰 뿐 병의 원인도 해명하지 못하고 철저한 해결책은 더욱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만성병은 환자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치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만성병 환자들을 치료해 왔지만 확실하게 얻은 결론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지금까지 써온 온갖 방법들은 오로지 증세만 잠시 다룰 뿐 병을 고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만성병을 철저히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써온 방법 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길을 돌려 지금까지 의학상 중시하지 않던가 또는 아예 무시된 구석에서, 그러니까 의학적 맹점이겠죠. 거기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내고 그리고 성공적인 신뢰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바로 이 의학적 맹점이 현재 만성병이 기승을 부리고 불치병으로 남아있는 원인임을 증명할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유심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정력이 넘치는 분들은 어딘간에서 만성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 노인들은 보편적으로 정력이 부족한데 그들은 공교롭게도 제일 쉽게 만성병에 걸려요. 정력이 부족하다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것은 신체에 산소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혈액에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신체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이 두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명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소가 혈액에 남아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산소가 오로지 혈액으로부터 우리 신체에 넘어가야 우리의 신체는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혈액이 산소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우리 그 신체가 그 산소를 제대로 얻을 수 없으면 우리의 신체는 역시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왜서 제가 특히 산소를 끄집어내서 강조할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신체의 어느 조직이든 일단 산소가 부족하면은 자체의 기능에 꼭 차질이 생깁니다. 이 차질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일치하게 합의된 관점이 있는데 바로 만병의 원인이 저산소증이라는 점입니다. 저산소증이란 바로 신체의 조직세포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인들이 쉽게 만성병에 걸리는 원인이 바로 저산소증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이 주장은 아마 많은 분들의 이분을 끌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저희 주장대로 저산소증이 만성병의 원인이라면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만성병이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가? 어찌 불치병으로 된단 말인가? 하물며 제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잖아요. 의학상 무시된 구석에서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면 저산소증이 과연 의학적으로 무시되었단 말인가? 저희 답변은 이렇습니다. 노인들은 분명히 산소가 보편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소가 충분하다면 에너지가 충분히 생성되기 때문에 나이를 막론하고 꼭 기력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기력이 부족한 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세요. 의사들은 노인들을 기력이 넘치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산소 호흡기를 달았다 할지라도 기력이 넘쳐지지 않습니다. 사실 의사들은 노인들이 왜서 산소가 부족하는지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노인들의 기력을 넘치게 해서 만성병을 고치는 법이 아예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병원에서 저산소증을 아예 무시해 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 지난 10여 년 동안 모아진 경험을 보면 신체가 충분한 산소를 얻으면 거의 모든 만성병이 저절로 나아지고 기력도 좋아집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빈혈이 아닌 이상 혈액이 가진 산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는 혈액의 산소 함량을 확실하게 한결 더 올려줍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빈혈이 아니고 산소를 호흡해도 기력상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산소 호흡기를 써서 젊은이들보다 혈액의 산소 함량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신체는 역시 기력이 부족하다. 듣기에 이상한 것 같죠? 사실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혈액은 가지고 있는 그 산소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산소는 신체로 잘 넘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산소를 호흡해도 신체가 여전히 저산소증에 빠져 있다. 혈액이 산소를 풀어 넘기는 절차는 꽤나 복잡하고 또 되게 쉽게 차질이 생깁니다. 이 점을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혈액이 가지고 있는 그 산소를 잘 풀어서 신체의 조직 세포들에게 충분한量을 넘길 수 있다면 신체는 당연히 나이를 막론하고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기력이 넘쳐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신체도 젊어지고 쉽게 만성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었지만 신체 보강을 잘해서 정력이 좋으신 분들을 볼 수 있지요. 그들은 젊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만성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액과 산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만성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산소증이고, 그리고 저산소증을 빚어내는 제일 흔한 원인은 혈액이 산소를 제대로 풀 수 없어서 결코 혈액의 산소 함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빈혈 현상이 많지 않으니까 빈혈이 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혈액에 충분한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이 산소를 풀어서 조직 세포들에게 넘기는 이 절차는 옛날부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순간까지 병원에서 줄곧 무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해서 만들어진 저산소증은 의학적으로 발견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런 저산소증이 빚어낸 만성병은 당연히 불치병으로 남아 있어야죠.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면 두 개의 전형적인 예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혈과 고산 반응입니다. 이 두 경우는 신체를 저산소증으로 몰아가는 제일 전형적인 예인데, 흔히 보이는 모든 만성병을 죄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지럼증, 두통, 불면, 귀울림, 꿈이 많아지고 기억이 떨어지고 집중이 되지 않고 막 가슴이 떨리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소화 기능이 내리고 변에 차질이 생기고 간혹 혈당이 오를 때도 있고 혈압이 오를 경우도 있고, 어쨌든 모든 만성병이 유발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세가
빈혈이 고쳐지든가 또는 고산지대를 떠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치유되든가 개선됩니다. 이 현상은 저산소증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만성병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도리를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막론하고 일단 산소가 부족하면 기능상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만성병이고, 그리고 각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 때는 나타나는 증상도 당연히 다르겠죠. 다시 말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똑같이 저산소증이지만 피해를 가진 조직이나 기관이 다름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다. 반대로 병든 조직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저산소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 어떤 병의 그 원인이 확실치 못할 경우 무조건 저산소증이라 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저산소증은 제일 많이 존재하고 또 제일 쉽게 발생됩니다. 이 점은 이 강의의 뒷부분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둘째, 건강의 최우선 조건이 바로 충분한 산소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산소증으로 취급해서 신체로 하여금 산소를 많이 얻게 하면은 우선 신체 보강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병이 나아지면은 병의 원인이 저산소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저산소증이 해결돼도 그 병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더 깊은 원인을 계속 찾으면 됩니다. 병의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먼저 저산소증의 가능성을 항상 먼저 고려하고 그 뒤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의학상 계속 저산소증을 너무 무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여 년 동안 의학기술이 막 엄청난 발전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만성병의 원인이 줄곧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의 우의 설명에서 보다시피 만성병과 건강 사이의 차별점은 단순히 산소가 충분하냐 아니냐입니다. 평소에 신체를 보강한다는 말은 사실 신체대로 더 쉽게 더 많은 산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보강하는 데 유효한 모든 방법은 만성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아주 유효합니다. 본격적으로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선 6개의 병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인차 보실 텐데 저산소증이 해결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변화가 몸에 찾아옵니다. 아래에서 언급된 모모 소프트젤의 역할은 바로 혈액으로 하여금 더 쉽게 더 많은 산소를 풀어서 신체의 조직세포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업적 냄새를 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제품의 진실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20세 초반인데 개인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식품을 먹은 적 있다. 예를 들면 인삼, 영지, 티베트산의 샤프란, 그리고 수입품인 나토와 아스타잔틴이 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다소 효과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아스타잔틴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지만 모모 소프트젤처럼 효과가 빠르지 못하고 시간도 오래지 못하고 효과도 넓지 못하다. 모모 소프트젤이 나에게 가져온 건강 효과는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탈모, 뇌열, 온몸이 쑤시던 증세, 피곤증, 집중력 부족, 식욕 항진 등 여러 면에서 호전을 가져왔다.
원래 러닝머신 위에서 구급 속도로 30분 달리면 숨이 차서 못 견디었는데 어제는 30분 뒤에도 계속 뛰고 싶었다. 그리고 이튿날 종아리도 아프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산소가 충분해진 표현이 아닌가? 바로 뭐뭐뭐뭐 소프트젤의 효과가 아닌가? 하나의 열쇠로 하나의 자물쇠를 열지만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건강의 자물쇠를 여는 만능 열쇠이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한 병 넘어 드셨다. 수면이 많이 좋아졌고 얼굴색도 좋아졌다. 다시는 피곤하지 않고 심장도 떨리지 않고 혈압도 정상을 잡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그 전에 아버지의 불면 때문에 숱한 돈을 썼어도 소용이 없던 것이 이름도 나지 않는 뭐뭐뭐뭐 소프트젤로 큰 문제를 해결하였다. 세 번째로 불면과 우울증이 4, 5년 되었다. 수많은 초약, 화학약, 건강식품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처음 먹을 때는 속았다 하는 각오를 하고 시험으로 삼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먹던 첫날부터 반응이 생겼다. 머리가 어지럽고 심한 피곤증이 찾아왔고 손도 몇 번 떨렸고 밤에는 꿈이 오히려 많아졌다. 호전되는 과정에서 원래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꼭 어떤 변화가 온다고 고객 상담 받아서 알았다. 며칠 더 먹으니 우울증과 초조감이 많이 덜어졌고 나는 화학약을 아예 끊었다. 계속 먹어갈 텐데 완치되기를 바란다. 다음은 이 환자분이 반달 뒤에 추가한 피드백입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만난 것이 참말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신체가 분명히 좋아졌다. 입맛도 좋아졌고 수면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네 번째로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한 병 먹었다. 수면도 깊어지고 꿈도 사라졌다. 귀 울림도 멎었고 허리도 많이 편해졌다. 허리와 배의 살도 많이 내렸고 체중도 가벼워졌다. 원래 배가 고프던 현상이 없어졌고 매일마다 정신은 맑고 좋다. 나는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시차의 관계로 자주 야근을 해야 한다. 옛날에는 많이 졸렸지만 지금은 정신도 좋고 정력도 넘치고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원래 비위가 안 좋았는데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는 첫날 반응이 컸지만 3일 뒤에는 가라앉았다. 변비증도 사라졌다. 다섯 번째로 나는 어려서부터 쉽게 배가 고팠다. 나의 기억 속에는 항상 먹는 일이 걱정거리였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언제나 음식 시간이 되지 않아도 배가 고프고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더 쉽게 배가 고팠다. 때로는 분명히 아침에 많이 먹었는데 점심에 배가 고파서 서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별 이상이 없었다. 혈당이 4.9 정상 수치다. 그런데 배가 계속 고프던 게 골 때린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은 지 한동안 되었다. 지금은 그런 배고픈 증세가 많이 덜어졌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역시 배 고프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모진 느낌은 아니다. 처음에는 혹시 정신적 영향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는데 벌써 2주 지났는데도 계속 그 느낌이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 하나님, 혹시 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가 아마 철저히 해결된 것 같다. 이 제품의 발명자에게 아주 고마운 생각을 가진다. 여섯 번째로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2년 동안 먹어왔다. 올해의 신체 검사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간장의 낭종이 작년은 4개였는데 올해는 1개로 줄어졌다. 콩팥의 낭종은 2개였었는데 완전히 사라졌다. 지방간은 원래의 음중급에서 중급으로 내려왔고 심실조기 박동이 사라졌고 체중이 5kg 내렸다.
이는 중국인이 발명한 세상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이상 소개해드린 예를 보시다시피 산소를 푸는 절차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순조로우면 신체는 충분한 산소를 얻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온몸의 조직세포들이 과연 충분한 산소를 얻으면 환자들을 시달리던 거의 모든 만성병은 저절로 개선됩니다. 이 사실은 또 저산소증이 바로 거의 모든 만성병의 공동 원인임을 증명해 주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몸에서 충분한 산소를 얻으니 여러 가지 만성병이 나아진다. 그러면 만성병의 원인이 당연히 저산소증이야 되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성병을 유효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왕 썼던 방법 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혈액이 산소를 푸는 절차는 바로 지난 100년 넘은 긴 시간 동안 계속 무시해온 의학적 맹점입니다. 이런 맹점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저산소증도 무시되겠죠. 예를 들면 노인들이 분명히 산소가 부족하지만 의학상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맹점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만성병은 치유될 리가 없고 그 마구 퍼지는 기세도 막을 수가 없겠죠. 생생한 신뢰를 든다면 지금 거의 모든 노인병은 불치병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신뢰를 보시다시피 만성병의 치유는 어렵지 않아요. 단 중요한 것은 의학적 맹점을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신뢰가 많습니다. 뒤에 가서 더 많이 소개해드리죠. 그리고 제가 흔히 보이는 저산소증을 대충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혈액 문제로 빚어진 저산소증. 제가 지난 10년 넘어 관찰해온 결과 이런 저산소증은 보통 쉽게 해결됩니다. 의학적 맹점을 해결해야 하고 적혈구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들을 몸에서 항상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영양이 충분하려면 음식 습관이 과학적이어야 하고 위장이 든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저산소증은 혈액 유동량이 부족해서 빚어진 저산소증인데 제일 흔히 생기는 경우가 미소순환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의 형성과 해결책은 꽤나 복잡한 편인데 뒤에 가서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산소증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산소증이란 우리 신체의 조직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할 경우를 말합니다. 결코 이 혈액의 산소 함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앞에서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조직세포들이 실제 얻은 산소의 양은 혈액이 실제로 풀어놓은 산소의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산소를 푸는 절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100%의 산소는 혈액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적혈구가 싣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산소를 푼다는 말은 결국 적혈구가 산소를 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혈액이 얼마만큼 산소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요소가 결정합니다. 첫째, 혈액의 유동량. 둘째, 혈액의 산소 함량. 세 번째,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적혈구 수량. 그리고 네 번째,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적혈구들이 최종 풀어놓은 산소의 총량 등이 결정합니다. 혈액 유동량은 뒤에 가서 설명드립니다. 혈액의 산소 함량은 적혈구 수량과 히모글로빈의 질량이 결정하는데 이 두 지수 중에 어느 하나의 수치가 낮으면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빈혈이 아닌 이상 산소 함량은 누구든지 충분하다고 봐야 합니다. 빈혈은 계속 의학상 충분한 중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적혈구의 수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한데 그 원인은 바로 적혈구가 오로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야만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산소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혈관 속에 적혈구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산소를 풀 수 있겠죠. 그와 반대로 혈액의 산소 함량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적혈구의 수량이 적으면 산소를 많이 풀 수 없기 때문에 신체는 여전히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노인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 산소호흡기를 차서 혈액의 산소 함량을 올려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가늘한 파이프 모양의 보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적혈구는 오로지 이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야 산소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개의 빨간 계란 모양이 바로 조직세포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런 조직세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단 이 두 개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저산소증은 바로 이런 조직세포가 산소를 부족한 경우이지 결코 이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의 산소 함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조직세포들이 모두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다면 나이를 막론하고 정신이 맑고 기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해야 할 점은 지금 의사들은 혈액의 산소 함량이 충분하면 신체는 꼭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로 빈혈이냐 아니냐만 중시할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는 노인들은 빈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거의 모두가 혈액에는 충분한 산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형적인 저산소증 인구입니다. 산소를 푸는 절차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 더 극심하게 차질이 생기는데 의학적으로 거의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성병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는 오로지 모세혈관 속에서만 풀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방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혈액이 산소를 푸는 절차는 두 가지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적혈구가 충분한 변형을 거쳐서 모세혈관 속에 비집고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적혈구의 변형성과 적혈구의 직경입니다. 2.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적혈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될 수 있는 한 충분히 불어넣는다. 이 단계에서는 탄산탈수 효소라고 하는 촉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혈구의 변형성은 위에서 적혈구가 모세혈관 속에 비집고 들어가는데 중요한가? 여러분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적혈구가 이렇게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설마 문제로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절차는 엄청 중요하고 또 제일 쉽게 문제거리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적혈구의 직경이 모세혈관의 내경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적혈구의 직경이 모세혈관의 직경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지요? 이 덩치가 더 큰 놈이 쟤보다 작은 아구리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도리는 또 간단합니다. 이 풍선을 보세요. 직경이 이 파이프, 이것이 모세혈관으로 봅니다. 이 파이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막 임의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경이 쟤보다 훨씬 작은 파이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성이 좋아야 적혈구는 모세혈관 속으로 쉽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형성이 안 좋으면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산소를 풀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체는 저산소증에 빠지겠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변형성이 안 좋은 적혈구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 억지로 들어가서 혈관벽과의 마찰이 너무 커서 이 모세혈관을 빠져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됩니다. 그 결과 뒤에 따라오는 다른 적혈구들이 이 모세혈관 속에 들어오는데 지장을 줌으로써 저산소증을 만듭니다. 어쨌든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지 않으면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적혈구의 변형성을 나쁘게 만드는지 많이 궁금하겠죠? 이 그림 보세요. 첫째, 영양 과잉, 주로는 고혈당과 고지방혈입니다. 이 두 요소는 적혈구의 세포막을 직접 영향 주면서 변형성을 내립니다. 그 결과 당연히 저산소증입니다. 식사 후 졸리는 원인이 바로 식사 후 고혈당 때문에 적혈구의 변형성이 내려 이루어진 저산소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가역적이에요. 즉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내리면 적혈구의 변형성도 제절로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 90분 내에 혈당 수준이 제 자리를 찾게 되면 졸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지방혈은 건강에 대해 전반적인 해를 끼칩니다. 사실 고지방혈이 역시 적혈구의 변형성을 내려 온몸에 저산소증을 유발해서 전반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2. 적혈구의 변형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원인은 유리기입니다. 유리기란 화학 활성이 강한 모든 생물 분자를 말하는데 적혈구의 세포막을 파괴함으로써 변형성을 내립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유리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저산소증입니다. 이 특징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영양 과잉은 적혈구의 변형성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군 음식 또는 군립지를 너무 많이 먹던가 또는 자주 음주해서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고 하면 영양 과잉이 됩니다. 그 결과 적혈구의 변형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신체는 어느 정도의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저산소증은 유리기를 많이 유발합니다. 이 새롭게 유발된 유리기는 또 적혈구의 변형성을 한결 더 나쁘게 만들어주면서 신체의 저산소증을 한결 더 심하게 몰아갑니다. 이 심해진 저산소증은 또 한결 더 많은 유리기를 유발합니다. 결국 이것은 악성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요소는 모두 유리기, 저산소증 사이에 이런 악성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산소증을 빚어내는例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의 어떤 조직이든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면 그 부위에는 저산소증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심한 스트레스, 지나치게 피곤할 때,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밤일을 할 때 등 모두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서 과량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저산소증에 빠지고 그 결과 대량의 유리기를 유발하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악성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일은 나이가 들면서 변형성이 좋지 않은 적혈구의 수량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바꿔 말한다면 노인들의 적혈구 변형성은 보편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지만 노인들의 기력은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의학상 실험실에서는 적혈구의 변형성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가졌고 그의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지 의학의 임상, 즉 환자를 상대하는 의사나 병원에서 적혈구 변형성을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이 한심한 현실을 바로 잡을까 해서입니다.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저혈구 변형성이란 영어 키워드를 치면 수없이 많은 연구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erythrocyte deformability, erythrocyte flexibility, erythrocyte rigidity 등이 있습니다. 저혈구의 변형성이 내려가면 온몸이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게 동의하는 것은 바로 만성병은 영양 과잉,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고령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저혈구의 변형성을 파괴함으로써 신체를 저산소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쯤 깨달았겠죠?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저혈구 변형성은 너무 쉽게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무지무지하게 많은 저산소증 현상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생깁니다. 노인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혈구 변형성이 빚어놓은 저산소증은 병원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없이 많은 만성병이 한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치병이 되겠죠. 저혈구의 변형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뭐 소프트젤이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6개의 실내를 보셔도 동감이 가겠죠. 이가 가져온 대량의 신기한 효과를 관찰하고 우리가 세상 처음으로 혈액이 산소를 푸는 절차는 의학적 맹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또 만성병의 제일 주요한 원인이라고 우리가 주장해 나선 겁니다. 다음은 저혈구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는데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 저혈구의 직경.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관찰한 바 어떤 사람들은 뭐뭐 소프트젤을 먹고 신체에 막 산소 이용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전혀 없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형성 외에 혹시 다른 요소도 저혈구가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영향 주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거듭 검토하고 비교도 하면서 끝내 저혈구의 직경이 너무 클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은 간단히 몇 마디 뿐인데 이 원인을 찾는 실제 과정은 엄청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상 크기의 저혈구 직경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서 잘못 발육된 저혈구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를 넘습니다. 정상 크기보다 25% 이상 크다는 말입니다. 이때 저혈구의 변형성이 아무리 좋아도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혈관벽과의 마찰이 너무 커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무척 느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 초에 모세혈관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저혈구의 양이 적어지고 조직세포는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의 신체에서 쉽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은 엽산, 비타민 B12입니다. 평소에 모든 음식을 익혀서 먹으면 엽산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엽산이 열에 너무 예민해서 그래서 열을 받으면 파괴됩니다. 냉채에 식초를 넣고 먹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식초도 저혈구의 발육에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유의병이 있는 분들은 보통 비타민 B12가 부족합니다. 인체는 매일마다 작은 양의 저혈구가 새롭게 발육을 마치고 혈액에 투입되는데 이것을 저혈구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전체량의 0.8% 되는 새로운 저혈구가 매일마다 혈액에 투입됩니다.
그러니 모든 정혈구를 한번 이렇게 갈아 바꾸는데 120일 걸립니다. 120일 걸립니다. 즉 4개월. 그래서 정혈구 발육에 필요한 어떤 영양을 보충할 때 예를 들면 뭐 엽산, 비타민 B12, 식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양을 보충할 때 120일 돼야 그 효력이 최고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산탈수 효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는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정혈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빨리 그리고 많이 풀게 도와줍니다.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저장하고 운반하고 푸는데 특수한 용기와 특수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공장이고 병원에서는 산소병에 산소를 밀봉시키고 그 병을 옮기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도리로 인체는 산소를 히모글로빈에 넣어서 밀봉시킵니다. 여기서 히모글로빈은 산소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히모글로빈을 정혈구 속에 담아서 혈액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서 산소를 운송합니다. 결국 정혈구는 히모글로빈을 운반하는 트럭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소병의 산소를 뽑으려면 그 밸브를 틀어야죠. 그거 마찬가지로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풀려면 역시 특수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히모글로빈은 정혈구의 세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세포액이 산성으로 변하면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제절로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관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정혈구의 세포액이 산성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마침 모세혈관 옆에 있는 조직세포들이 신진대사를 거쳐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쓰입니다. 정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이 이산화탄소는 정혈구 속으로 들어가는데 정혈구 속의 세포액의 물과 결합하면 탄산이 생깁니다. 이 탄산이 바로 산성을 띱니다. 그러면은 정혈구의 세포액은 산성을 가지겠죠. 중요한 점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탄산을 만들어야 정혈구의 세포액이 산성이 강해지고 그러면은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탄산탈수 효소의 중요성을 보일 때입니다. 탄산탈수 효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해서 탄산을 형성하는 이 반응의 속도를 1000만 배나 올립니다. 바로 탄산탈수 효소에 이런 촉매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산소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탄산탈수 효소의 중요성이 알려지죠. 탄산탈수 효소는 아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금속 효소인데 신체가 아연이 부족하면 이 효소의 량이 적어집니다. 만약 장애병이 있다면 아연의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아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도 아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경우는 자주 아연을 보충해야 합니다. 산소를 영향 주는 모든 요소들 중에서 두 번째로 쉽게 탈이 생기는 것은 혈액 유동량입니다. 혈액 유동량은 주로 혈관의 직경과 혈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혈관의 직경이 클수록 혈압이 높을수록 유동량이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혈관의 직경만 토론하고 혈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얻을 수 있는 혈액의 유동량은 소동맥의 직경이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는 소동맥의 직경이 좁아지는 경우인데 그러면 혈액의 유동량이 줄어지면서 그 아랫목의 조직세포들은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소순환장애라고 부릅니다. 미소순환장애는 발생한 그 부위만 저산소증으로 몰아가지만은 신체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부위가 다름에 따라서 병증도 당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콩팥에 미소순환 장애가 생기면 신염과 요통이 걸릴 테고, 경추에 미소순환 장애가 생기면 경추통, 똑같은 도리로 뭐 두통, 일부 불면, 우울증, 일부 고혈압, 일부 당뇨 등이 모두 신체의 특수 부위에 생긴 미소순환 장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병들의 증상과 발생한 부위가 서로 다르지만은 병의 원인은 다 같아요. 모두가 미소순환 장애 때문에 이루어진 저산소증입니다. 결국 역시 산소의 공급이 적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다 같습니다. 모두 미소순환 장애를 풀어서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첨부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소순환 장애 문제는 의학 계기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소동맥의 직경이 20 마이크로미터 뿐인데,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은 머리카락 말이에요. 그것도 직경이 6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나 됩니다. 그러니 소동맥의 직경은 머리카락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동맥의 직경이 절반 막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검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몸에 나타난 현상을 잘 관찰하면은 미소순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만약 우리 정신이 맑고 기력이 넘치면은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소순환 장애가 있는 부위를 제외하고 신체의 나머지 모든 부위는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소를 충분히 얻은 부위는 모두 기능이 정상이야겠죠. 때문에 이때 병증이 있는 부위는 미소순환 장애가 있다고 대충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소순환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미소순환 장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 튜브는 모세혈관을 대표하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소동맥입니다. 모든 혈관의 제일 안쪽 면, 바로 이면, 이게 혈관의 제일 안쪽이에요. 이 면은 하나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세포를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미소순환 장애는 이 소동맥의 직경이 좁아져서 형성되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동맥의 직경을 좁혀주는 이런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내피세포가 수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수동이란 세포에 물이 넘어 들어가서 막 퉁퉁 부어오른 그 모양을 말합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의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내피세포가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면은 혈관 중앙으로 막 이렇게 작은 산더미처럼 불룩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서 이 직경이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미소순환 장애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 내피세포의 이런 수동을 일으켰냐? 답안은 여전히 저산소증입니다.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걸리면 꼭 수동이 일어납니다. 사실 내피세포뿐만은 아니에요. 어떤 세포든지 저산소증에 걸리면 모두 수동이 일어납니다. 그 도리는 간단해요. 저산소증일 때 이 세포는 에너지 생산량이 부족해지는데, 그러면은 세포 속에는 나트륨이 많이 쌓여집니다. 그 결과 세포 속의 삼투압이 오르는데, 이는 세포 밖의 물을 막 세포 속으로 막 당겨들입니다. 이 너무 많은 물이 세포 속에 들어오면은 세포의 부피가 당연히 커지겠죠. 이게 바로 수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내피세포의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산소증이 내피세포의 수동을 유발했으니까요. 답안은 이 소동맥 옆에 인근한 조직세포들이 저산소증에 빠질 때 이 내피세포도 저산소증에 몰린다. 이상하죠? 그래서 인근한 조직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면
이 내피세포도 덩달아서 저산소증에 빠져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피세포가 어떻게 산소를 얻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혈관의 내피세포가 당연히 이 혈액으로부터 직접 산소를 얻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혈액은 항상 내피세포를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흐르고 계속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혈액은 오로지 모세혈관 속에서만 산소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는 혈액에서 산소를 직접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좀 굵은 혈관이 바로 소동맥입니다. 바로 이 소동맥이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질 경우 수종이 일어나고 그 결과 미소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모세혈관이고 여기 이 두 빨간색의 계란 모양이 조직세포입니다. 이 모든 혈관과 모든 조직세포는 밖에 있는 액체에 담구어져 있는데 이 액체를 조직액이라고 합니다. 적혈구가 풀어놓은 산소는 이 모세혈관의 벽을 넘어서 조직액으로 확산되고 조직액에 퍼져진 이 산소는 이 조직세포와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들에게 흡수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세포와 내피세포가 똑같은 조직액으로부터 산소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면은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도 당연히 저산소증에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조직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질까? 두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직세포가 과량의 산소를 소모한다. 둘째,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높지 않다. 그러면 보세요. 한편으로는 조직세포가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기에 조직액 속의 산소는 빨리 줄어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낮아서 그 소모된 것만큼의 산소량을 이 조직액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조직액에 남아진 산소가 너무 적어서 이 조직세포도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도 모두가 함께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니까 결국 미소순환장애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조직세포들이 과량의 산소를 소모할까요? 사실 그게 미소순환장애를 빚어내는 원천적 원인이라고 봐야죠. 답안은 여러분들이 익숙합니다. 모든 지나치게 심한 신진대사는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 정신적 타격, 과도 피로, 밤일을 너무 하던가 등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일치하게 인정하는 현대병과 만성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모두 저산소증을 빚어내면서 만성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역시 만성병의 원인은 저산소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의 산소 함량, 혈액의 유동량, 적혈구 변형성, 적혈구 직경, 탄산, 탈수, 효소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중 혈액의 산소 함량은 적혈구 수량과 히모글로빈의 질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혈액 유동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혈구의 이런저런 지수들입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적혈구가 전반적으로 좋은 품성을 가지면은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조직세포가 산소를 과량 소모한다 할지라도 혈액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은 내피세포도 저산소증을 기피할 수 있으니까 미소순환장애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현실은 지금 의사들은 적혈구가 문제돼서 빚어진 저산소증과 미소순환장애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만성병이 고쳐지지 않는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첨부로 아셔야 할 것은 몸이 지칠 때 신체는 저산소증 상태입니다. 이때 유리기가 많이 생성되는데 그러면은 저혈구의 변형성이 나빠지겠죠? 그 결과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낮아져요. 만약 이때 제대로 쉬지 않고 버티면서 일을 하던가 과하게 놀면은 역시 미소순환 장애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버텨서 저산소증이 너무 심하면은 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지칠 때 제때 쉬어야 하는 도리입니다. 미소순환 장애의 형성 과정을 알았으면은 해결책도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일단 내피세포의 수종이 소동맥의 직경을 좁혀 놓았으니까 무조건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그 수종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을 올리는 것인데 바로 저혈구의 품성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의 유동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저혈구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많은 산소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혈구의 변형성을 올려야 하고 이 점은 뭐뭐 소프트젤이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구의 발육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체는 평소에 필요한 비타민과 식초를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모든 저혈구가 될 수 있는 한 많은 산소를 풀어야 합니다. 이 점은 탄산탈수 효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신체는 아연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혈관을 넓히는 약을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잎 액기스제. 세 번째 방법은 산소호흡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쓰면 효과가 제일 좋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 10년 남짓이 관찰해온 바 앞의 두 가지 방법이면 거의 모든 미소순환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방법은 뭐뭐 소프트젤의 량을 정상량보다 막 훨씬 많이 올리고 또 은행잎 액기스제와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미소순환 장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했든 꽤나 효과적입니다. 미소순환 장애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병증도 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만성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혈구의 품성을 향상시키면 미소순환 장애의 예방이 잘 되고 미소순환 장애를 푸는데도 제일 근본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저혈구의 품성을 향상시켜서 신체 보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성병을 고치는 방법을 저는 혈액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역사가 긴 만성병은 회복 초기에 증세가 막 잠시 좀 심해지다가 나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서 증세가 오히려 막 심해지는 호전 반응이 앞설까요? 제가 앞에서 미소순환 장애를 설명해 드릴 때 모든 세포는 저산소증에 빠지면 수종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빨간 계란 모양은 조직세포입니다. 이들이 저산소증에 빠지면 역시 수종이 일어나서 막 퉁퉁 부어오르는데 그러면은 이 곁에 있는 이 두 갈래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 자극을 시킵니다. 이 신경이 자극되면은 몸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의 증상입니다. 이 신경의 유형에 따라서 그 증상도 당연히 다릅니다. 만약 이 신경이 통각신경이라면 통증을 느낍니다. 저산소증의 초기에는 세포는 수동이 일어나지만은 저산소증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은 세포는 오히려 위축됩니다.
부피가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직세포 곁에 공간이 생길 텐데 이때는 옆에 있는 신경이 밀려와서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세포와 신경 사이의 거리는 대충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조직세포의 이런 위축도 저산소증의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 이때 산소 공급이 약간 오르면은 이 세포는 본능적으로 원래 모양으로 회복하려 합니다. 즉 위치된 모양에서 약간 커집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신경을 건드려서 자극하겠죠. 이것이 바로 환자들이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미소순환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면은 이 위축된 조직세포가 막 더 빨리, 더 폭넓게 부피가 커지겠죠. 그 결과 옆에 있는 이 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을 하는데 그러면은 증상도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호전 반응, 즉 호전되는 과정에서 증상이 잠시 더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위축된 조직세포들이 원래의 모양대로 완전히 회복되면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신경도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죠. 그러면은 병의 증상은 사라집니다. 만약 이때 미소순환 장애도 같이 풀리면은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해졌다 해서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오래된 만성병은 회복 초기 증상이 잠시 심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는 세상, 의사고 환자고 일단 증세가 심해지면은 무조건 병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쯤 증상만 잠시 다스리고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약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초의 중요성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역할은 아주 넓어요. 주성분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단백질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도와줍니다. 이것을 생물학에서 아세틸화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생물 촉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초는 수없이 많은 촉매들의 효율을 올려줍니다. 결국 신체의 많은 생물화학 반응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저는 식초를 인체의 윤활유라고 불러요. 윤활유 자체는 에너지를 만들지 않지만은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 주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생물적意义를 가집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발육과 재생 과정에서도 많은 생물 촉매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식초는 적혈구의 정상 발육에 도움되고 재생불량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은 간장에서 아세트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면 식초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식초도 끓이고 술도 안 마시는 분들이 뭐뭐 소프트젤을 드시면은 신체에서 산소가 많아졌다는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식초를 한 달 먹으면 그 느낌이 찾아옵니다. 저산소증을 조성하는 원인은 이상으로 설명해 드리고 다음은 실제 병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서브헬스, 불면, 통증, 비만과 당뇨, 고혈압과 심장병, 뇌질환, 간장의 기능, 콩팥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병례는 뭐뭐 소프트젤을 먹은 고객들이 몸으로 느낀 것을 그대로 피드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믿기지 못할 정도로 신기한 신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무시될 때 이 요소가 차질이 생겨서 유발된 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점의 원인을 무시했으니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죠.
반대로 일단 그 무시되었던 요소를 중시하고 풀었다면은 원래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던 일이 쉽게 풀어집니다. 당연한 도리죠. 적혈구의 변형성이 똑같은 처지입니다. 적혈구 변형성의 중요성은 제가 방금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무시해 왔습니다. 뭐뭐 소프트젤은 바로 이 문제, 즉 적혈구 변형성을 잘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한 효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산소를 영향 주는 모든 요소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야 뭐뭐 소프트젤의 효과가 좋고 또 빠릅니다. 막 빠를 경우 1시간 만에 뚜렷한 효과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적혈구 발육에 필요한 어느 영양이 부족해서 적혈구에 탈이 있으면은 그 모자란 영양을 보충하기 시작해서 한 20일에서 30일 뒤에야 신체에 산소가 많아진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뭐 소프트젤의 설명서를 엄격히 따르면 됩니다. 뭐뭐 소프트젤은 타오바오라는 온라인 숍에서 판매되는데 고객분들은 먹고 나서 신체의 변화를 모멘트 또는 평가의 형식으로 올리는데 이 내용들이 아래의 신뢰들을 구성하였습니다.